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이 있죠. 직역하면 고귀한 자의 의무 정도로 번역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사회에서 방귀깨나 끼려면은 거기에 걸맞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런 얘기일 겁니다. 유명한 얘기죠. 마오쩌둥, 그 아들인 마오안명은 6.25 전쟁 때 중국 인민지원군, 이른바 중공군 사령관 팽덕화의 러시아의 통역관으로 참전했다가 미군 전투기 폭격에 맞아서 전사합니다. 마오쩌둥의 아들 마오안명의 유해는 지금도 평안북도 회창군 중공군 열사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모택동, 마오쩌둥은 참전한 자식을 둔 다른 중국 인민들을 생각해 아들의 시신을 북한 땅에 그대로 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매년 이 열사령을 참배해 북한과 중국의 혈맹 우위를 다진다고 합니다. 마오쩌둥을 칭찬하고자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마오쩌둥도 6.25 전쟁이 났을 때 중국 인민군을 보내면서 지 아들도 보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더합니다. 미8군 사령관 당시 6.25 때 벤프리트 장군 아들은 B-26 폭격기로 야간 폭격을 하고 귀환하다가 비행기가 총 맞는 바람에 산화합니다. 메가드와 리지웨이에 이어서 유엔군 사령으로 부임했던 마크 클라크 장군의 아들도 중대장으로 6.25 전쟁 최대의 객전지인 금화지구 전투를 이끌다 부상해 후유증으로 사망합니다. 존 아이젠하워 중령이 대대장으로 전투를 수행할 당시 그 존 중령의 아버지는 육군 원수 출신의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얼마 뒤 대통령 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 참전한 미국 스타들 아들만 140명이고요. 그중에 35명이 전사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거의 한 700일 다 돼갑니까? 최태원 SK그룹 회장 지금 수감 중입니다. 그 둘째 딸 민정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외손 얘기도 하죠. 해군 장교 사관 후보 생활을 입교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 다 아는데요. 어제 사격 훈련이 뉴스로 떠올랐습니다. 왜 이 뉴스가 떠올랐겠느냐. 최태원 씨 지난 600일 동안 수감돼 있으면서 면회만 1778번 했습니다. 하루에 평균 3.4회 꼴로 면회를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면회 와중에 책을 냈습니다.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기업이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된다, 이딴 내용인 모양입니다. 최태원 씨 분야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왜 나오겠습니까? 재벌 총수들, 비리로 구속된 재벌 총수들을 사면해줘야 된다, 이런 여론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지금 이 나라의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경제부총리가 재벌 총수들 구속시켜가지고 경제도 안 들어가고 하는데 여론도 긍정적으로 사면시켜주는 게 긍정적인 여론이 있다고 하니까 라면서 사면해줄 기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의당의 서교 의원이 여론조사를 했더니요, 70%에 가까운 사람이 재벌 총수의 사면 바람직하지 않지 않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씨는 도대체 어디서 무슨 조사를 보고 재벌 총수의 사면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론이 많다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독 이 나라에서 언론들만 재벌 총수의 사면에 긍정적입니다. 아마 그 언론들을 보고 긍정적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밑바닥 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이 밑바닥 여론과 다르게 재벌 총수의 사면 운운하고 나서는 것은 결국 그 언론이 썩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썩은 언론입니다. 썩어 빠진 언론. 어제 그젠가요?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장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의 한성교 의원, 도청성교 유명한 한성교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아니 그 전통문화예술대학이라고 있는데 왜 청장을 임명하지 않느냐 했더니 문화재청장이 임명 제청을 한 지 한 넉 달 됐습니다. 문화재청 산하의 전통예술대학 총장은 문화재청이 제청해서 문화관광체육부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장이 넉 달 전에 이미 임명 제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치도 없는 한성교, 아니 임명 제청을 했는데 왜 임명 안 하는 거야? 위에서 결정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위가 어디야?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아니 위가 어디냐고. 청와대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뻘쭘해진 한성교 의원, 아니 뭐 그렇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도한 TV조선인지 뭔지 무슨 종편이라고 하더군요. TV조선 하니까 저는 어디 북한 방송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서는 얼빠진 문화재청장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 얼빠지게 얘기를 해가지고 대통령 청와대를 갖다가 욕되게 하느냐 이런 얘기했죠. 얼빠진 TV조선입니다. 뭐 TV조선 어디 북한 방송 비슷하더니 방송도 그런 내용으로 합니까? 라디오 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생충 박사 서민입니다. 개미 몸속에 창형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소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어른이 돼서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었지만 소가 개미를 먹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창형흡충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개미 머릿속에 들어가 개미를 조종함으로써 개미로 하여금 소가 먹을 풀에 매달려 있게 만들었어요. 결국 창형흡충은 어른이 돼서 알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는 방법도 찾아내기 마련이라는 것을 창형흡충은 잘 보여줍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참여연대가 그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전화
723-53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지난 7일 서해 북방 한계선 NLL에서 발생한 남북 함정 간 교전에서 우리 해군 함정이 사격을 했지만은 불발탄이 발생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들통이 났습니다. 76mm 한 포를 쐈는데요. 북한이 사격을 하니까 대응 사격을 한다고 76mm 한 포를 쐈는데 불과 14발 쏘고 앵꼬가 났다고 그럽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게다가 이걸 숨겨오다가 국정감사에서 들통까지 났습니다. 이건 진짜 군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이번 우리 국감에서 드러난 군 무기체제의 부실을 심각했습니다. 해군 주력 구축함인 광개토 대왕 등 3,500톤급 구축함의 전투체계가 일반 가정에서도 잘 쓰지 않는 486 컴퓨터에다가 16메가 메모리의 노후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8기가를 쓰고 있는 판에 16메가 메모리의 486 컴퓨터를 지금도 3,500톤급 구축함에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척당 1조 원이 넘는 최신 이지삼 의뢰 방어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런 상태로 작전 중이었습니다. 이지삼의 제일 중요한 거는요, 결국은 그 레이더로 적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다 포착해서 격추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배 침몰시켜버리면 작살납니다. 그래서 이지삼은 의뢰방어 체계가 아주 잘 돼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의뢰방어 체계가 고장난 채 운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연간 국방부이 30조 원이 넘습니다. 올해는 37조 원을 편성한다고 합니다. 북한에 비해서는 30배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OP, 전방 GP에서 북한군이 기순할 때 철책선을 넘는 것도 모자라서 전방 GP에 있는 아군 막사에 와가지고 노크 똑똑똑 할 때까지 모르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참, 한심무인지경인 이런 장군들이 썩 빠진 장군들이 있으니까 군에서 맨날 나는 게 사고요. 어제 조합원 한 분 만났는데요. 아들만 둘이라서 진짜 걱정된답니다. 걱정돼. 애들 군대 갈 때쯤 되면 도대체 무슨 일이 날지 걱정이 돼가지고 밤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에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이 저희 국민라디오에 진짜 안보 진행하고 있기도 하죠. 그나마 군이 무능력해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만든다나 이런 참 기가 막힌 칼럼을 썼습니다. 들어보시죠. 10월 4일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이 인천을 다녀간 뒤에 남북관계는 심각한 파국을 불러올 두 번의 위기를 겨우 넘겼다. 첫 번째는 7일 아침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 경비정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사건이다. 이날 우리 고속함의 경고 사격에 북함정이 기관포로 응사하자 합참은 지체 없이 북경비정을 격파할 것을 지시했다. 우리 고속함에서 사격이 시작되자마자 주포인 76mm 한 포는 불발탄에 막혀 고장났다. 일이 꼬이려니까 40mm 기관포마저 불발탄으로 사격이 되지 않았다. 이를 수리하기 위해 고속함을 뒤로 뺐다. 이에 참수리 고속정이 40mm 기관포를 발사했으나 하나도 명중시키지 못했다. 포를 수리하는 동안 10분의 시간이 낭비되었고 북경비정은 어선 사이로 사라졌다. 작전에 실패한 군은 규정상 30분 안에 수리하게 되어 있는 불발탄을 10분 안에 수리했으니 잘된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격분한 합참의장이 화상회의로 해군 작전사령부와 이함대 사령부를 호출하여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며 심하게 질책했다. 사실 이 고속함은 엔진도 자주 고장나서 적군과 대치하고 있을 때 서버릴 수도 있다. 자칫하면 승조원이 전멸될 수도 있는 위험한 함정이다. 이날 합참은 이런 사실을 감추고 북경비정에 경고 사격만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마치 군이 남북 대화를 고려하여 신중한 대응을 한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은 거꾸로 그때 만약에 76mm 한 포가 고장이 안 나가지고 쐈으면 북한 경비정 침몰됐을 겁니다. 지금처럼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와중에
북한 경비정을 침몰시키면 북한이 대응을 또 도발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 큰일이 날 수도 있는 아니 전쟁을 누가 하지 말랍니까? 전쟁이라는 건 전략적으로 결정해서 불가피할 땐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이런 식으로 우발적으로 전쟁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지적인 도발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요. 심지어는 76mm 함포가 고장나고 40mm 기관포까지 고장이 나니까 미사일을 쏘려고 했다는 겁니다. 미사일을 쏘려면요. 레이더를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레이더를 작동시키면 저쪽에도 대응 장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요. 자기들이 레이더의 표적이 됐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락곤됐다는 게. 그러면은 튀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일만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두 번째는 지난 10일 민간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대북 전단을 실은 풍선을 날리기 시작하자 북이 고사총으로 이를 향해 사격한 일이다. 오후 3시 55분에 군의 북의 사격이 시작되어 요란한 총성이 들렸다. 그러나 군은 사격 원점과 화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4시 50분이 되어서야 중면 사무소에서 북의 총탄을 발견했다. 그리고 뒤늦게 5시 40분께에야 북의 지피를 향해 사격을 했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공중사격이었다. 그런데 후에 우리의 아서-K 레이더가 북의 사격 지점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만일의 포격전에 대비하여 우리는 자주포와 F-15K까지 대기했고 북한은 장사정포를 준비시켜 놓은 아찔한 상황이 이렇게 어이없게 끝났다. 말하자면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육군, 북한이 총을 쏘니까 도대체 그 총을 어디서 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포병부대에서는 레이더를 통해서 총을 어디서 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 도발할 것에 대비해서 자주포 그리고 항공전력인 F-15K까지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제대로 알아가지고 자주포를 발사를 했으면 북한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장사정포를 쐈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 전면전으로 확대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국지전으로는 분명히 국지적인 교전이 육상에서 거의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벌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군이 무능해가지고 도대체 사격 원점이 어딘지 파악을 못하고 아니 우리 포병에서 이미 파악했던 사실 자체를 파악을 못해가지고 공중에 빵 쏘다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던 겁니다. 이중의 한심함이죠. 이중의 한심함. 이런 한심한 지휘체계, 이런 한심한 군 장비의 보수체계. 아니 도대체 76mm 함포가 얼마나 옛날 거고 구행이고 제대로 수리를 안 했으면 정비를 안 했으면은 아니 겨우 14발 쏘고 앵꼬가 났었겠습니까? 더 웃기는 것은 그런 무능 때문에 전략적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최소한 국지전이라도 발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북한보다 국방비를 무려 30배 이상을 쓰는 이 나라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전 사실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청와대 군이 알아서 하라며 일절 간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간섭해야 될 거는 간섭 안 하고 간섭 안 해야 될 것은 간섭하는 이 골 때리는 정부입니다. 작년에 국방부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만일 북의 도발이 있을 경우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요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미국이 왜 이라크를 공격했겠습니까? 그 소말리 나라가 가지고 석유라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이유가 개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전쟁하면 돈이 수백억 수천억이 깨집니다. 전쟁을 했을 때 그 반대급부로 있을 수 있는 그 이익, 그게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지 북한이 도발하면은 대응 사격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려면 하라. 이런 얘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전쟁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으로 결정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이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더라도 아니면 진짜 국지전이 발발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죄 없이 죽어도
현장 군 지휘관에게 맡기고 기다려야 될 판입니다.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월호 참사 당시 사라진 7시간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그 위기의 사흘간 어떤 위기 관리를 했는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사라진 70시간입니다. 국군 통수권을 내려놓고 군이 알아서 하라 해놓고 위기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청와대는 이런 불발탄 군대, 오발탄 군대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다만 전성의 영광을 누릴 기회를 놓친 합참의 장관이 화가 나서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다는 이딴 망발을 하면서 합참의장이라는 자가 예하부대를 닥달했을 뿐입니다. 아니, 무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14발 쏘고 박살이 나서 그걸 수리를 해야만 되는 이 상황을 화를 내고 도대체 정비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화를 내야 될 인간이 역사를 새로 쓸 자기가 전공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갖다 놓쳤다고 그렇게 닥달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해서 전면전이 발발해가지고 장사철포가 날아와서 그 합참의장인지 뭔지 아는 그 사람의 가족이 폭사했으면은 그래도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벨내실 해가지고요 육군 참모총장을 한다든지 합참의장을 한다든지 하면은 최소한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니들이 알아서 하라라고 해놓았다면 최소한의 판단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일에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교전 사실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남북 협상을 통해 오이사 조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우아하게 말만 합니다. 도무지 이건 순전히 무능한 군이 있었기에 가능한 발언이었습니다. 뜻밖의 단호한 행동을 자제하는 남한을 지켜본 김정은 위원장이 급기야 지팡이를 짚고 북한 언론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북 대화가 촉진되는 이런 상황은 무능력한 정권과 무능한 군도 뜻밖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이거야말로 참으로 기가 막힌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예요. 무능한 대통령, 무능한 청와대, 무능한 군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남북한이 이런 해빙 모드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어제 국민카페에 조합원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마침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내려갔다가 보고 얘기 잠깐 나눴었는데요.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한 15년 일해가지고 그래도 직원 한 30명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일궜는데 더 이상 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재벌들, 그 하청기업들이 벽을 쫙 쳐놔가지고 매출을 더 올려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일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별로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지금 너무 재벌들이 대한민국을 오로지 하는 이런 사회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그야말로 재벌들이 하시는 대로 살든가 그걸 넘어서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재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블루오션에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뭐 새로운 기업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같이 특히 이명박 시절부터 굴뚝산업을 육성하고 IT를 갖다 억눌러서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는 것을 막아왔던 이런 사회에서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언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했는지. 경기 김포시 통진업 마송리의 더 해피님 조합원가입 7자원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리서너 완님, 리서너 듣는 사람 청취자라는 뜻이네요. 조합원가입해 주셨습니다. 출자금도 납부하시고 더불어서 출자금 납부하고 조합원가입하신 분들은 CMS 계좌이체 방식으로 월조합비 11,000원도 납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뭐 자원봉사자들 와가지고 계속 독려하는 바람에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3,000명 넘었습니다. 이제 14,000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14,000, 15,000, 16,000, 2만 명은 돼야 그런 대로 안심하고 지금 수준으로나마 방송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일보를 보니까 김범수 국제부장이 칼럼을 썼습니다. 산케이 칼럼을 읽고, 물론 뭐 산케이 칼럼을 이제 읽었느냐라고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산케이 신문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허접 쓰레기 신문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극우 신문이에요. 그래서 산케이 신문에 보도되는 거 그거 별로 치워주지 않습니다. 잘 읽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무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던 칼럼도 읽어보면은 완전히 카드라 통신을 갖다가 그냥 짜집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 가장 큰 원천이 조선일보 칼럼이었죠. 그런데 이 형편무인 지경인 산케이 칼럼을 결국은 이 정권이 그야말로 언론 투사로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이것도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한국일보 김범수 국제부장이 산케이 칼럼을 읽고 쓴 칼럼 소개해드립니다. 산케이 신문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냥 산케이로 그대로 불리는 법이 별로 없는 신문이다. 극우, 보수라는 수식어가 늘 붙거나 입이 험한 사람은 꼴통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붙인다. 일본에서 특파원으로 있으며 매일 봐온 나 역시 이 신문에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낀다. 산케이가 보수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극우, 보수 신문은 어느 나라에나 있다. 한국이라고 없는가? 산케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국내 신문 중 일부 역시 내가 보기에는 산케이와 어느 사안에서는 별로 논조가 다르지 않은 극우 보수 언론이다. 웃기는 일이죠. 아니 옛날에 같은 편이고 사실 비슷한 언론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국적만 다르다 뿐이지 국적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의 관심사가 서로 다르다 뿐이지 본질 면에서는 똑같은 언론입니다. 그런데 이 산케이 칼럼 때문에 박근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 사실 딱 하나 때문에 같은 극우끼리 지금 씹고 있는 겁니다. 김범수 부장이 얘기하는 대로 산케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국내 신문, 그중 일부는 산케이와 별로 논조가 다르지 않은 극우 보수 언론일 따름입니다. 보수라는 이유보다 산케이를 더 불편하도록 만든 건 이 신문이 기사나 칼럼에서 한국인 또는 중국인 혐오 감정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는 점이다. 애써 하려 들면 그런 감정이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될 수도 있을 텐데 영향이 안 되는 것인지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건지 이 신문은 그런 감정을 거친 논리에 담아 펼쳐 보일 때가 덜어 있다. 한국의 망언으로 유명했던 이 신문의 전 서울지국장 칼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히 산케이 신문은 혐한, 혐중국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보수가 극우 보수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종의 잘못된 애국심으로 무장해서 주변 국가들을 원수로 취급하는, 특히 일본은 과거 식민지 지배를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인들 알기를 그냥 우습게 알고 중국인들 알기를 노예 취급하는 그런 면들이 없잖아 있는데요. 산케이 신문은 바로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대변하던 그런 신문이었습니다. 아직도 베일에 가려 있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선 문제를 다룬 이 신문의 인터넷 칼럼이 처음 화제가 됐을 때도 이 한국일보 김범수
부장, 김범수 맞죠? 예, 김범수 국제부장은 읽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케이가 또 터당터하는 글을 썼나 보다 라는 정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칼럼을 읽어본 것은 지난주 그 글을 쓴 일본의 가토 기자가 한국 검찰에 기소된 뒤였다고 합니다. 무려 22년 동안 한국 근무를 하며 악명 높았던 그 앞서 말했던 상케이 신문 전 지국장도 글 때문에 기소당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글이기에 사태가 여기까지 온 건지 궁금해서 그 칼럼을 읽어봤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를 만났나는 제목의 칼럼은 알려진 대로 7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당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문담 내용과 그달 18일자 조선일보 칼럼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이 칼럼을 지금 한국에서 나돌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을 소개하면서 그런 현상을 박 정권의 레임덕과 연결지어 해석한 글로 읽었다. 물론 이걸 읽으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박근혜 대통령 기분 나쁠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검찰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한 남녀관계를 연상시키는 대목, 바로 거기에 기분 나빴을지도 모릅니다. 소문, 도시전설 운운하면서 떠드는 이야기라고 전제를 했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이라며 자신의 이런 이야기의 진실을 파악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밝히긴 했습니다마는 마치 남녀관계를 연상시켜서 듣는 박근혜 대통령 기분 나쁘게 했을 수는 있습니다. 김문수 부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법에 무지하기 때문에 소문을 전한다고 밝혔어도 칼럼의 형태로 공론하면 명예훼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제가 이런 명예훼손, 언론 명예훼손 전문가로서 얘기합니다. 무죄입니다. 실제로 칼럼에서 한국 보수신문의 한 칼럼니스트가 그런 거를 그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런 글을 썼다가 무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칼럼이라는 것은 의견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해석은 자유다는 얘기 때문입니다. 특파원으로 일하며 일본 정치 이야기를 칼럼으로 쓴 경우가 적지 않은 김문수 기자의 감각으로도 그냥 저거 받아 참 저질이다 라고 느꼈을 따름이란 겁니다. 칼럼이 출처를 밝히고 거의 가져다 쓰다시피 한 조선일보 칼럼도 똑같이 소문을 공론화하고 있다. 다른 점은 거의 한 가지밖에 없다. 검찰이 문제 삼는 남성관계라는 표현을 조선일보는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왜 조선일보는 이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알만한 독자들은 다 아는데 굳이 무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라고 짐작한다면 조선일보와 산케이 칼럼의 차이는 사실상 없는 셈이 된다. 이번 사태를 두고 언론의 자유를 걱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믿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을 비롯해서 국가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어쨌든 산케이 기자의 기사를 보면서 다시 궁금해진 것은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대체 뭘 했는가 하는 그런 점입니다. 일본은 공표된 총리 동정을 거의 분단위로 신문에 게재하니 한국 대통령도 일정을 낱낱이 사후 공개하라고 다그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자꾸 모욕하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그날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온 국민을 향해, 아니 이제는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었으니 전 세계를 향해 그냥 쏙 시원히 말해주고 훌훌 다 틀었으면 좋겠다 라고 김범수 국제부장이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국력 남기고 나라 망신이냐는 것이죠. 제 얘기도 그겁니다. 아니 뭐 좀 쪽팔리는 일이 있더라도 다 얘기하고 훌훌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문제가 쉽게 가라앉을 겁니다. 체면 생각하고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7시간에 대해서 입을 꽉 닫고 있고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수사권 기소권 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난색을 표하면서 그야말로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을 마치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은 그 7시간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궁금증이 없다가도 생길 지경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도 광주시 오포부의 바람의 엄마님 조합원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신상 다 밝히는 거 보면요, 휴대폰, 이메일 주소밖에 없습니다만은 대부분 이런 분들은 출전까지 다 냅니다. 이게 시간 텀이 있어가지고 내더라도 이게 기록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여하튼 바람의 엄마님 그리고 리사나님 조합원 가입 감사는 드리고요. 출자금 납입해서 진정한 조합원이 되시고, 그리고 매월 11,000원 조합비 납부를 위한 CMS 계좌 이체 신청도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이 좋다고 해서 해봤습니다. 지금 월 단식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달에 일주일간 단식하는데요. 사흘 본단식하고 나흘 회복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내일이면 본단식 끝납니다. 사흘째입니다. 다이어트에 효과도 있고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집니다. 생활단식 건강을 위해 꼭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의 특징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도전해 볼 수 있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고 실천하면 바로 효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감량 효과는 확실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2013-8575이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광고였습니다. 요즘 집값 팍팍 오르고 있죠. 집값이 아니라 전세값. 그러나 전세값이 올라도 집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서민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한겨레 사설입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값이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다. 국민은행 등이 발표한 주택가격 동향 자료조사를 보면 8월 이후 서울과 수도권에서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이 70%를 넘어선 지역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의 전세자금 대출도 급증하는 추세다. 집을 소유하지 못한 서민들이 극심한 주거 불안에다 빚 수렁에 빠질 위험에 놓인 것이다. 주택의 전세가가 집값의 70%를 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정상적인 주택시장에선 전세가율의 상승이 집값 상승의 선행지표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에 조금만 더 돈을 보태면 집을 살 수가 있고, 그 결과로 매매값이 전반적으로 올라서 전세가율은 저절로 다시 떨어지는 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정상적이질 않아요. 전세값이 치솟아서 결국은 집값의 70% 도달했으면 이 사람들이 대거 조금 대출받아가지고 집을 사고 덩달아서 집값이 올라가야 맞는데 그렇지를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매 가격은 그대로인데 전세값만 2년 넘게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뒤 9월까지 전국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불과 2.8%포인트 상승에 그쳤지만 전세값은요 15.9%나 올랐습니다. 전세값 상승폭이 매매값보다도 무려 6배 이상 가파르게 올라간 셈입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까닭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가계의 구매력에 견져 이미 집값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있는 데다 인구 증가율 둔화와 고령화 등으로 미래 집값 전망도 밝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둘째,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임대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영향도 있다. 자, 집을 살려면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전세값에 한 30%만 더 대출 받으면 집을 이론적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받으면 이자는 안 냅니까? 결국은 중산층이 붕괴되고 집을 사야 될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매월 이자를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집을 못 사는 겁니다. 그나마 집값이 오르리라는 전망만 있어도 무리를 내서 살 수 있습니다. 왜? 빈대서 사더라도 집값이 오르면 이익이니까. 과거에는 그랬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다 아들, 딸 하나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려받아요, 집을. 능력도 없습니다. 집 못 삽니다. 전세값이 상승하면 결국은 그 고통을 받는 쪽은 서민들입니다.
서민들만 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빚 내게 됩니다. 빚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게 부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안정책 쓰지 말고 그야말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안정책 쓰시기를 읍소합니다. 읍소해. 아무리 선거 2년 뒤에 있다고 그렇게 하면은 밀란 일어납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